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분당에서 설명회를 저희하고서 진행을 했는데 1시간 40분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앞에서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수원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워낙 똑똑하시죠. 그래서 1시간쯤으로 무언가를 좀 끝내려고 할 거고요. 이쪽에 안 보이시니까 좀 뒤로 빼도록 할게요. 이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제가 이제 필요한 것만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시작을 너무 딱딱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원래 이제 00년생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재수생들은 99년생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내년에는 01년생이죠. 원래 00년생하고 01년생은 8만 명의 출생 인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55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00년은 63만 명이 태어났다는 얘기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몇 명이 태어났냐면 48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현재 재수생들과 2년 뒤가 되면 몇 명이 사라지냐면 약 15만 명 가까이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학 입시는 굉장히 치열하게 마지막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2년 뒤가 되면 애들이 준대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아들이에요. 이러면 우리나라가 축복의 땅인 거죠. 왜요? 2년 동안 군대 가요. 그럼 군대 갔다 오면 15만 명이 적은 아이들과 대학을 졸업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이후가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 고용 시대가 된다 라고 제가 자꾸 주장하고 다녀요. 그 첫 번째는 인구가 너무 크게 준다. 이제 거기에 또 하나, 매년 2월 달에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58년 개띠입니다. 58년 개띠는 놀랍게도 출생 인원이 106만 명이에요.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비해서 2배 많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때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 58년 개띠야 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지천에 많다 라는 의미인 거죠. 60년, 61년, 62년, 63년 계속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6년, 7년 동안에 모두 다 정년퇴직하세요. 그때 우리 아이는 취업문을 두드리는 거죠. 아버님, 어머님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취업이 안 된대요, 지금. 그럼 누가 안 되는 거죠? 25살 전후의 아이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왜 안 되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현재 고3보다 15만 명이 많았었어요, 그때. 그럼 인구가 지금 계속 3만 명씩 줄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지금 과거에 5년 전인가 6년 전에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정년을 2년 늘렸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안 빠지고 애들이 많고 하니까 취업이 안 된 거죠. 우리 아이 때부터는 취업이 정말 잘 된다. 군대만 갔다 오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씨 나 여잔데? 이러면 군대 못 가죠. 그죠? 그럼 대체제를 찾으시면 됩니다. 대체제가 뭐냐면 군대보다 긴 거 있어요. 대학원 2년 6개월 갔다 오면 가방끈이 길어지지만 실제로 취업이 잘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년 뒤가 되면 취업이 잘 되는 시작이 된다라는 걸 첫 번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나은 대학교를 가면 조금 더 취업의 분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교 레벨이 조금 떨어지는 대학교를 들어가면 그래도 취업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남학생들이 있어요. 남학생들이 지금 생긴 걸로 봐서는 연애 잘하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욕심내지 말자. 2살 어리네? 3살 어리네? 이렇게 찾지 말자.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살 어린 친구가 14만 명이 넘게 적습니다. 그럼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갈 때까지는 연애하시지 말고
이렇게 수업 메가스터디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끝났을 때 한 11월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 몇 명쯤 연락처를 좀 가지고 나중에 연애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언제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앞에 잘 안 보이시더라도 몇 페이지구나 라고 하나하나씩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언제 말씀하셨지만 9월 모의고사랑 수능은 원래 인원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59만 명 9월 달에 받고 실제 수능에도 59만 명 받습니다. 올해 9월 달에 60만 명 시험 봤으니까 올해 수능도 60만 명 볼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험 중에 약 12%에 해당되는 친구는 실제 수능 성적표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엄마가 이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수능 원서 접수를 했어. 근데 실제로 시험을 안 보는 애들이 있어요.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한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는 성적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9만 명이 수능 응시했는데 실제 성적표 받은 아이는 53만 명이에요. 올해도 아마 53만 명쯤 될 것 같은데 문과가 늘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늘어난 인원이 대부분 누구냐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입니다. 현재 3학년 친구들의 문과 인원이 늘었어요. 왜 늘었냐라고 질문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년 뒤에 군대 갔다 오면 취업 다 잘 된다라고 알고 문과가 취업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겠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내년이 되면 자연계가 18%가 줄어요. 문과는 8%가 줍니다. 더 내년에 또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이과가 계속 줄어드는 첫 번째 추세가 올해부터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특징이 하나가 생기겠죠. 문과 애들이 들어가는 교과 전형이거나 종합 전형은 작년과 인원 변화를 보면 종합 전형이 약 5천 명쯤 늘었어요. 전국 대학교를 다 더하면. 그럼 실제 응시자 숫자가 늘어난 거랑 거의 똑같죠. 교과 전형의 인원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교과나 종합 전형이 대학 정원도 조금 늘었지만 아이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상쇄가 되죠. 상쇄가 되기 때문에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문과 친구들은. 반면에 자연계는 의대 정원도 470명 늘었어요. 애들도 줄었어요. 또 내년에 18% 준대요.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자연계 친구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성향이 굉장히 커요. 어차피 100세 시대인데 애들 내년에 되게 많이 주는데 주요 대학교 정시 모집 내년에 30%래. 이래가지고 벌써 강남 목동에 있는 친구들 내년 한 번 더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자연계는 꽤 많아요. 이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는 건 잠깐 말씀드리고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가만히 보다 보면 패턴이라는 게 좀 있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에 첫 번째 시험을 봤어요. 5월달에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6월달 모의고사, 9월달 모의고사, 수능 작년 걸 봤는데 시험의 패턴은 올해랑 일치해요. 거의 6월, 9월까지는 6월달이 어렵고 9월달이 쉽고 이거는 굉장히 학생 친화적인 시험 난이도죠. 6월달에 어렵게 문제를 내서 너희들 여름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해 라고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9월달에는 공부했을 테니 마음 상심하지 말라고 쉽게 내고 실제 수능에서도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평가원장 말고 바로 앞에 평가원장이 누구였냐면 과거에 서강대 입학처장을 하셨던 분이요. 김영수 입학처장이라고. 이 양반이 평가원장을 했을 때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국어와 수학의 난이도가 일치해야 된다. 국어나 수학 중에 어떤 한 과목이 어렵게 나오면 그 과목을 잘하는 아이한테 의도치 않게 유리한 입시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국어 수학의 난이도는 비슷하게 내겠다 라는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이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최근 3, 4년 동안에 수학이라는 과목은 1등급이 항상 92점이었어요. 그래서 국어도 92점 근방에서
난이도를 맞추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학력 수준이 높은 거죠. 국어가. 작년에 국어 우리 재수생들 같은 경우 경험을 해봤는데 분명히 어려웠어요. 근데 애들이 시험을 잘 본 거예요. 특히 자연계 친구들이. 올해도 분명히 92점쯤 1등급 만들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근데 다소 그거보단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건 9월달보다는 조금 쉬울 거다라는 건 첫 번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뭐냐면 국어 수학이 아니라 영어인 것 같아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영어가 1등급이 10%였고 2등급이 30%였어요. 제가 수험매가 친구들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제가 저희 학원 다른 쪽에 지점이 있는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작년 수능이 어려웠니? 요번 9월이 어려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다수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슷비슷한데요. 요번 9월이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작년에 영어는 10%가 1등급이었고 2등급이 30%였는데 요번 9월 달에는 아직 채점 결과가 안 나왔지만 1등급이 7%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고 2등급까지가 20%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이 자리에 있던 재수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가 139점짜리 표준 점수에 상대평가 시험으로 봤던 아이들이 재수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재수생들은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신감이 있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올해 재수생은 고3 때도 절대평가, 재수 때도 절대평가니까 영어 학습량이 높지 않아요. 또 여기다가 서울대, 고대, 중앙대 등 상당수 대학교가 뭐 2등급 맞아도 대학 갈 수 있대 라고 이상한 메시지를 던져 놓으니까 애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영어가 비율적으로 상당히 낮게 나오더라. 원래 절대평가로 시험을 만들었을 때 평가원의 첫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 영어는 7% 내외에서 1등을 맞춰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하고 원래 시험을 냈던 건데 작년에 10%가 나왔어요. 10%가 나온 이유는 재수생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작년에. 그럼 올해 9월달과 난이도가 똑같이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올해 7%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고 질문하면 작년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영어 한 과목에서 3% 이상씩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2등급은 거의 10% 가까이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제가 저희 학원에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1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원래 6월달이 되면 지난해 입시의 특징 뭐 등등과 여러 가지 결과의 특징을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 관리를 이렇게 한번 지도를 해봐 라는 가이드를 줘요. 그래서 제가 작년 6월달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작년에 아이들을 뽑았더니 중앙대라는 대학교가 문과는 3개 등급합 6이었고 이과는 2개 등급합 4였는데 문과에서 경제학과, 유아교육과, 문헌정보학과가 내신 등급에 상관없이 교과 전형인데 다 붙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연계는 건축학과, 건축공학과가 2개 4밖에 안 되는데 지원자 모두가 다 붙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올해 중대가 갑자기 수능 최저를 3개 5로 확 올렸어. 아마 그러면 펑크나락과가 조금 더 생길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내신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 중에 수능 최저를 3개 5 맞출 수 있는 친구는 중대를 적극 노려봐 라고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전달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가 전체 학원의 아이들이 어디 지원하는지를 다 취합을 해요. 상위 한 10개, 15개 대학교는 다 취합을 해서 통계를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딱 봤더니 중대 교과 전형에 470명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모집 인원이 300명인데 저희 학원에서만 470명 지원시키겠대.
그래서 야, 이거 안 돼. 150명 밑에 내신 떨어지는 애들은 다 제거해. 그래서 밑에 애들 300명은 다른 데로 다 돌리고 150명을 지원을 시켰더니 여기서 60명이 합격을 했어요. 중대 교과 전형에. 근데 어찌됐건 작년에 중앙대 입시 통계를 딱 봤더니 빵꾸난 학과가 하나도 없어요. 더 놀랍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펑크 났다라고 했던 학과는 작년에 경쟁률이 모조리 다 10대 1이 넘어가 버리고 합격자 성적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7월 말에 지난해 입시 결과를 발표했어요. 홈페이지에 딱 공개를 했는데 도시공학과가 하나 빼고는 모든 학과가 합격선이 꽤 높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중대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직원들한테. 그랬더니 놀랍게도 작년에는 450명 지원시키겠다고 했는데 올해 제가 금요일날 저희 학원 애들 걸 취합을 했더니 지원시키겠다라는 애들이 30명밖에 안 돼요. 그럼 저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사람들은 되게 재밌는 게 작년에 무언가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다라는 정보를 주면 올해 거기 지원해야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에 결과가 무언가 이런 결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중간에 왜 드리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생각보다 높았던 대학교가 지난해 중앙대뿐만 아니라 홍익대도 있고 뭐 숙명여대도 있고 몇몇 대학교가 지난해 있었죠. 근데 실제로 점수가 크게 하락한 대학은 인하대밖에 없었어요. 작년에 교과 전형이. 그럼 이게 올해도 그럴 거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능 최저를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영어 때문이라도 꽤 많이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줘야 되지 않냐라는 걸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걸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수시를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정시까지 가는 게 올바른 거냐 아니면 수시의 모든 걸 끝내야 되는 거냐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상황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수능으로 대학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우리가 무언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이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과목은 사회탐구가 유일해요. 국어나 수학이나 과학탐구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맞아야 되냐? 라고 질문하면 맞아야 되는 친구가 있고 맞지 않아도 되는 친구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수학을 지금 현재 92점 맞는 아이가 있어요. 9월달 모의고사에. 근데 나는 수시로 대학을 꼭 갈 거래요. 라고 하면 그냥 92점 맞으면 되죠. 갑자기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30번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볼까? 라고 하는 건 대학 가서 하셔야 돼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그건 지금은 내가 수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수능 등급을 어떻게 맞는 게 좋을까? 30번을 배제하고 21번, 29번 중에 하나만 맞추고 나머지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줄이는, 실수를 없애는 연습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지금 꼭 맞춰야 되는 거냐? 그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라고 하면 배제하고 돌아가신 조상님의 힘을 빌릴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찍어서 맞추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죠? 이런 걸 기본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갖고 무언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탐구부터 말씀을 하나 드리면 사회탐구 지난해 되게 쉽게 나왔어요. 작년에 수능 성적표가 12월 7일인가 발표가 됐었는데 제가 3일 있다가 세종대에서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도대체
문과 아이들 대학 가라고 시험 문제를 낸 건지 혼란에 빠뜨리려고 시험 문제를 낸 건지 모르겠다. 이런 개떡같은 시험 문제가 있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뒤에 SBS 기자가 그걸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 8시 뉴스에다가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굉장히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사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험을 너무 어렵게 한두 문제를 내면 애들이 절대 못 맞춰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무언가 어렵게 내지 않으면 너무 만점자가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쉬우면 다 맞아야 1등급이에요. 그죠? 하나를 틀려버리면 3등급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시 모집으로 대학을 갈 때는 일부 대학교를 빼고는 사탐은, 과탐은 한 과목 가지고 수능 최저를 요구를 하죠. 중앙대 교과전형을 말 듣고 하나 쓰려고 해서 영어를 1등급 맞고 탐구를 1등급 하나 맞고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 3등급 맞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사회탐구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20문제를 푸는데 20분도 안 걸려. 시험 문제가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라고 하고 다시 복기를 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이 문제가 이거 함정이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상한 의구심이 들어. 그래서 내가 2번이라고 썼는데 3번도 정답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계를 딱 봤더니 33분이야. 3번인가? 신의 계신가? 갑자기 이렇게 무언가 생각이 들어서 3번으로 싹 고쳤네. 그랬더니 갑자기 틀렸어.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사탐 하나는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막바지에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건, 사탐 하나는 문과 학생들은 1등급 맞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시 모집에 무언가 원서를 쓸 때 이게 버리는 카드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반대로 자연계 친구들은 시험이 열나 어려워요. 과학탐구. 그럼 자연계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원장님이 6시 반에 애들이 일어난대요. 그죠? 시험 보는 당일날 8시에 입시를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벌벌벌 떨면서 뭔책을 보다가 8시 40분에 국어가 시작이 돼요. 그럼 초긴장 상태로 국어 시험에 임하겠죠. 이게 끝나요. 수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무언가 머리를 써서 한 문제 한 문제 풉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는요, 이제 안정감이 생겨요. 이제 벌써 끝났구나, 중간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체력적으로 고갈되기 시작해요. 이 다음에 영어 시험 보고 한국사 시험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집중력이 조금 흐려지고 체력이 정말 약해지는데, 이때 과학을 보는 거죠. 근데 이 망할 놈의 과학은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계산이라든지 뭔가 생각이 잘 안 나면 조금만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당수가 과학을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과학은 일반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는 하나를 틀려도 1등급은 모두 다 되더라 라는 얘기로 귀결됩니다. 그럼 한 문제 틀려도 돼요. 그럼 우리 아이가 정말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무슨 단원, 그쪽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는 막말로 안 풀어도 돼요. 19개만 30분 안에 풀어서 그 문제만 다 맞아도 100분위가 최소한 98 이상이 대부분 과목이 다 나옵니다. 그럼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못 가는 대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럼 나머지 한 문제는 또 돌아가신 조상님을 믿고 그냥 찍으면 돼요. 그럼 이 아이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은 19.2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2등급 맞아야 되겠다고 하면 18개만 풀면 돼요. 나머지 2문제 틀려도 된다고요. 조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6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난이도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걸 막바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상처만 받아요. 전 이걸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년 동안 공부했는데 몰라. 근데 이게 60여일 만에 해결될 거라고 어려운 문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무언가 공부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잘 점검하자 라는 말씀을 이제 기본적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수시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먼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명의 이제 예를 들면서 하나씩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할 텐데, 우리가 재수생들도 6월 달에 비해서 9월 달 성적이 떨어진 친구도 있어요. 근데 상당수 친구들은 6월보다 9월 성적이 조금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9월 달 모의고사는 과거 수능 패턴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던 거고, 6월 달은 갑자기 무언가 국어도 시험 문제가 이상하게 나오고, 수학도 갑자기 14번, 15번부터 뭔가 계산이 이상하게 복잡하게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시험 문제가 나와서 원래는 6월 달에 시험을 망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어찌됐건 6월 달 시험을 보고 우리가 수시 지원 카드를 결정을 했고, 이제 우리가 9월 달 모의고사를 보고 최종 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디쯤이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럼 예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6월 달 모의고사를 딱 봤더니 아주대쯤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9월 달 모의고사를 봤더니 경희대쯤 갈 수 있는 성적으로 변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변한 친구는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떨까? 라고 생각해보면 60 며칠밖에 안 나온 게 아쉽고, 무언가 시간이 많이 남으면, 조금만 더 남았으면 연대도 갈 수 있는데? 라고 무언가 심리적으로 무언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적이 올랐으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무언가 도전의식이 더 있습니다. 수시 그거 그냥 못 붙어도 정시로 가면 돼 라고 기본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올라간 친구들은 수시 원서를 쓸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원서를 쓰는 게 정말 정답이냐 라고 질문하면 세상 일은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아버님 세대랑 거의 세대가 비슷해졌어요. 제가 88학번이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애가 지금 첫 애가 8살이에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갑자기 한 5년, 6년 전부터 보험을 열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날 무슨 보험의 공지가 날라와요. 그래서 6개를 보험을 들었어요.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더니 네가 만약에 죽으면 나는 우리 애랑 어떻게 살아?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 죽어. 나 건강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이 불안하다는 얘기를 무언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이제 보험을 들으라고 했어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6월달 9월달에 시험을 잘 봐도 실제 수능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극단적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저쪽에 서초 기숙하에 서초 메가스터디에 다녔던 어떤 친구가 6월달에 전국에 약 20등쯤 했어요. 성적이. 9월달 모의고사는 전국에 한 20등쯤 또 했습니다. 성적이 장난 아니에요. 저쪽에 전북에 있는 자사고를 나왔는데 내신도 2.0이에요. 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인제대 의대를 붙었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버리고 재수를 했는데 항상 연대 의대쯤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성적이 받은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수능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그날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원장이랑 이쪽에 부원장이랑 얘를 찾는다고 난리를 했는데 얘가 이제 묵고 있는 학사에 얘가 혼자 처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니? 라고 했더니
이 아이는 목표하는 대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무조건 수학을 30번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이상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학을 21번, 29번, 30번부터 풀어요. 앞에서부터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언가를 풀고 이제 앞으로 무언가를 푸는데 이 친구가 30번이 풀릴 것 같은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50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래갖고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해갖고 앞에 문제를 막 풀다가 시간 내 풀긴 했는데 답안지에 옮겨 쓰는데 밀려 쓴 거예요. 막판에. 그래서 이 친구가 국어는 작년에 다 맞았고 영어도 1등급이고 과학도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 이 수학이 4등급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난리 난 거죠. 그래갖고 삼수할게요. 저 받아주실 거죠? 갑자기 원장한테 농담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연대의대 논술 보러 가. 그래도 수능 최저는 세계 1등을 맞췄으니까 시험이라도 한번 가서 보자 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운 좋게 붙었어요. 걔름이 안땡땡이라는 친구인데 세상 일 모르는 거라고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시에 우리가 안정대학이라고 생각하는 대학도 혹시 모른다. 세상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은 꼭 하나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재수생들을 위해서 물어봤어요. 대학들한테. 어차피 상당수가 논술 전형을 쓸 거니까 제가 내일 모레 그 대학을 만나는데 그 대학이 세종대예요. 제가 세종대학교 입학처에다가 과거에 학부모인 것처럼 전화를 해갖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수능 최장력 기준이 문과가 세계 6위던데 조건이 되게 높은데 우리 아이가 그걸 맞춰요. 근데 논술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럼 쓰면 못 붙겠죠?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담당자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과는요 세계 등급함 6을 맞추면 논술 실력에 상관없이 붙어요. 최저 맞춘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난해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여기다 안정 쓰게끔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제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연계 친구들한테 똑같이 또 이제 자연계인데요.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물어봤어요. 그 대학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기학과 5개쯤 되는 학과를 뺀 나머지는 실질 경쟁률이 1대1에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정시에 저 대학 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되는 친구도 넣어놓을 필요 있다라는 거죠. 이런 대학교에. 그리고 나중에 시험 봤는데 잘 봤으면 안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무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정교육을 너무 잘 받아서 너무 미래지향적이야. 그래서 맨날 시험 대박 잘 볼 수 있대.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안정권 대학 하나 쓰자고 하면 뭔가 엄마 아빠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은 아이들과 타협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제 20년 동안 우리 아이를 키웠으니 수시 6장 중에 한 장은 내놔 라고 해서 무언가 이 한 장을 어머님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대신 수시에 납치되는 일은 없도록 할게 라고 얘기하면 되죠. 납치된다라는 얘기는 수능 전에 면접 보거나 수능 전에 논술 보거나 이런 게 없어. 이러면 납치될 수도 있죠. 근데 수능 뒤에 면접이거나 수능 뒤에 논술이면 납치 안 당하잖아요. 그런 대학 하나는 넣자. 아이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게 넣어놓는 거죠. 세종대를 예를 들었으니까 아이가 근데 11월 15일 날 수능을 딱 봤더니 아이 성적이 예를 들어서 건국대가 실력을 딱 받아왔어. 그럼 이제 아이가 물어보겠죠. 엄마 근데 한 장 갖고 뭐 했어? 라고 질문했을 때 세종대 하나 넣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화 안 내요. 그때는. 아, 엄마가 나를 되게 못 믿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웃어 넘겨요. 우리 애가 만약에 평소보다 수능을 못 봐서 그 대학도 정시에 못 갈 것 같으면 되게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잘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원서 한 장쯤은
안정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걸 면접이나 논술중에 이쪽을 하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기본적 말씀을 드리고, 필요 없는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 텐데,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이들이 원서를 쓸 때, 특히 재수생들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교를 위주로 원서를 씁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꼭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만 써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전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친구들이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이 많니? 라고 질문하면 그 대학이 교과전형이 없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교과전형보다는 종합전형이 모집 인원이 많고 또 내가 비교과가 더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이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사회 현상은 경쟁률이 높은데 원서를 쓰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죠? 경쟁률이 낮은데 원서를 쓰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 최근의 입시 상황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세뇌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학종으로 원서를 대부분 다 쓰려고 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해마다 모집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도